14쪽 프롤로그. 당신은 불행한가?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다. 두 차례 세계대전 이후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30년 전 OECD에 가입했고 몇 해 전 UN 무역개발회의는 우리의 지위를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상향 조정했다. 2019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천만 명이 이상인 국가를 의미하는 3050 클럽에도 진입했다. 명목 국내 총생산 순위와 2020년 기준 교역 규모는 모두 세계 9위, 수출만으로는 7위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의 국가경쟁력 순위에서는 전체 27위지만 인구 2천만 명 이상 국가 기준으로는 9위를 기록했다. 대한민국을 국제적 기준으로 평가하면 잘 사는 나라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행복하지 않다. 헬조선이라는 자조적 표현이 일상화된 지 오래다. 우리나라 행복지수 순위는 세계 147개국 중 58위로 경제적 번영에 비해 국민 다수가 느끼는 행복감은 지나치게 낮다. 굳이 국제 지표를 빌려 말하지 않아도 나는 행복한가? 라는 질문에 예라고 시원하게 답할 사람은 드물다. 질문을 바꾸어 당신은 불행한가? 라고 물으면 어떤가? 불행한 이유가 수도 없이 튀어나온다. 좋은 대학에 못 가서, 안정적인 일자리가 없어서, 사랑하는 사람을 찾지 못해서, 미혼이라서, 내 집 없이 월세에 살아서, 자녀 사교육비가 없어서, 질병에 시달려서, 외로워서 등 우리는 수없이 많은 불행한 이유에 둘러싸여 있다. 행복은 내 삶의 문제, 내 가족과 지인이 당면한 문제와 연결되고 우리는 이 행복이라는 화두를 끊임없이 되뇌며 산다.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사회가 우리에게 떠넘긴 부담들을 감내하지 못했거나 그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스스로 판단한 결과 때문이다. 진실로 불행한 책임을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걸까? 우리가 불행한 이유가 정말 대학, 직업, 결혼, 주택, 자녀 교육 때문일까? 혹시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제도적 문제는 아닐까?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던 부담과 고됨을 본래 그 사회 공동체가 감당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국가 공동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를 우리는 각자 도생의 굴레에 갇혀 묵묵히 떠안고 살아온 것은 아닐까? 불행을 촉진하는 사회 구조를 인식한다 해도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여전히 나름의 방식대로 행복을 찾는다. 행복하기 위해 유튜브에서, 서점에서, 종교 행사와 마음 수련 프로그램에서 행복의 비법을 찾아 헤맨다. 그 해법은 보통 내면의 심리 수련으로 귀결된다. 명상 앱을 켜고 긍정 문구를 외우고 셀프 케어 루틴을 만든다. 내면의 성찰을 통해 행복을 찾는 것은 좋은 방법이다. 자신을 이해하고 감정을 다스리는 역량은 불행한 환경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탄력성을 길러준다. 하루의 스트레스를 차분히 정리하고 작은 성취와 기쁨을 스스로 인정하는 과정은 자아 존중감을 높여주고 나와 관계한 타인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하는 밑거름이 되어 일상을 행복하게 만든다.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괴롭고 힘들지만 그 고됨의 복판에서 내면의 평온을 찾아 균형감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행복을 만들어가는 방법임에 틀림없다. 다만 이 방법은 어렵다. 우리 사회는 학교, 군대, 직장 내 위계, 부모의 기대와 강요 등 불행을 구조화하는 수많은 규범과 제도가 일상 속에 뿌리내려 있다. 타인의 시선이 중요하고 주변의 인정을 통해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문화 속에서 내면의 평화는 개인에게 허락되지 않는다. 행복은 미래의 목표로 유예된다. 지금 참고 견디고
나중에 이룰 성취 위해서 행복하겠다는 논리가 현재의 나를 끊임없이 희생시킨다. 불행의 요소가 즐비한 사회에서는 내면 수련은 불행을 해소할 완전한 해결책이 아니다. 심리적 안정감과 자아 성장은 불안하지 않은 사회적 조건 위에서만 힘을 발휘한다. 우리가 당면한 불행의 문제는 내면의 안정과 개별적 역량으로 극복할 수 없고 극복할 수준의 것도 아니다. 인구 수백 명이 작은 단위를 이루었던 부족 사회는 가능하다. 개인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고 가까운 이웃을 살폈다. 수렵과 채집의 결과를 공유했고 위험과 질병을 공동체적 연대로 완화하며 행복을 찾았다. 수천 년이 지나 사람들은 급격한 산업화로 분업체계 속 기계부속으로 쪼개져 갔고 도시는 이웃을 낯선 얼굴로 만들었다. 이후 정보화는 비대면 네트워크로 우리를 파편화된 개인으로 흩어버렸다. 신뢰는 낮아졌고 연대는 느슨하고 불안해져 간다. 행복은 요원한 꿈이 되어버렸다. 열정을 다해 삶의 문제를 극복하려 노력한다 해도 개인만으로는 더 이상 불행을 이겨낼 수 없다. 개인 책임주의 프레임에 갇히면 과도한 경쟁도, 불안한 노동도, 높은 집값도 사라지지 않는다. 불행을 해소하고 행복을 향한 각자의 노력은 소중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끝은 행복에 이를 수 없다.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자율성, 긍정적 관점과 태도 등 개인의 요인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들 기본 조건이 실현되려면 사회 안전망이 선행되어야 한다. 행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초가 필요하다. 행복으로 나아갈 토대, 즉 행복의 토대가 필요하다. 단언컨대 지금 대한민국에서 행복이란 사회가 치밀하게 계획해 만들어 놓은 안정적인 물적 토대 위에서만 경험할 수 있다. 기본 삶을 보장하는 소득 재분배 구조, 누구나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 고용 안정제도, 보편적이고 저렴한 비용의 의료, 정신건강 서비스,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 등 사회 서비스와 생활 안전망이 잘 갖춰져 있어야 비로소 행복에 대한 고민을 시작할 수 있다. 예컨대 끼니를 걱정하며 전전긍긍하는데 주말 저녁 공원 산책의 여유로움을 느낄 수 없고 좁디 좁은 월세 단칸방에 살면서 낙관적인 삶의 태도를 유지하긴 어렵다.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행복한 삶이란 행복의 물적 토대가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는 1950년대 전쟁의 폐허 위에서 세워진 국가였다. 살아남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고 기본적인 일상의 생존과 안정이 중요했다. 당시 1인당 연소득은 약 67달러에 불과했고 인구 절반이 국제 절대 빈곤선의 약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 극심한 빈곤 상태였다. 전쟁의 후유증과 구조적 저소득, 외부 원조 의존 경제 아래서 행복을 찾을 순 없었다. 농업 경제에서 제조 서비스업 중심 경제 구조로 전환한 산업화, 독재와 억압에 맞서 시민 참여와 정치적 자유, 인권 존중 사회로 변화를 만든 민주화, 인터넷 정보통신기술, 스마트폰, 그리고 인공지능을 포괄하는 정보화, 그리고 기본소득, 사회적 돌봄, 사회연대경제, 마을 공동체 등을 통해 포용과 공존을 중시하는 가치화에 이르기까지 한국 사회는 대전환을 경험하며 행복의 물적 토대를 차근차근 축적해왔다. 온 국민이 열정과 인내로 수십 년간 행복의 물적 토대를 다져왔지만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처참했다. 출산율은 세계 꼴찌 수준이고 매일 38명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자살률 OECD 1위 사회다. 노인의 38.2%가 빈곤 상태에 놓여 있으며 76세 이상 고령 노인의 절반 이상이 연소득 1,879만 원 이하로 산다. 상위 10%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2천만 원, 하위 10%는 200만 원 안팎으로 소득 격차는 10배에 달한다. 2022년 기준 한국의 시장소득 진위 개수는
0.396, 처분 가능 소득 기준으로는 0.324에 달한다. 정부의 세금 복지 정책이 소득 격차를 얼마나 완화했는지를 보여주는 세전세후 진위계수 개선율은 18.2%로 OECD 회원국 31개국 중 28위에 머물렀다. 한국보다 불평등한 나라는 코스타리카, 칠레, 멕시코 단 3개국뿐이고, 천신만고 끝에 쌓은 행복의 토대는 온데간데 없고, 우리의 삶의 고통과 불안을 설명하는 숫자로 빼곡히 채워져 있다. 각종 사회 지표로 보면 대한민국은 불평등한 사회고, 이는 문화, 정보, 사회, 경제 격차를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삶의 격차로 이어진다. 삶의 격차는 우리가 불행한 가장 주요한 원인이다. 2025년 기준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약 3만 8천 달러, 원화로 환산하면 약 5천만 원이다. 세후 실질 가처분 기준으로도 3,500만 원 수준. 세 식구면 연소득이 1억 원을 넘는다. 그러나 현실은 절망적이다. 가장 가운데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나타내는 우리나라 중위소득은 2025년 기준 1인 가구 월 239만 원, 연 2,868만 원, 국민소득보다 700만 원 가까이 적다. 3인 가구 중위소득은 연 6천만 원 수준인데 세 식구의 연 실질 가처분 소득 1억 원과는 비교 자체가 무의미하다. 상위 1%, 10%의 초고소득자가 평균값을 올린 것이지 대다수 국민은 그 평균만큼의 소득을 본 적조차 없다. 하위 20% 국민에게는 더 혹독하다. 1인 가구 기준 생계비는 월 150만 원 수준인데 하위 소득층의 평균 소득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전체의 3, 4%에 불과하지만 상대적 빈곤선 아래에 사는 사람은 15%가 넘는다. 자산 불평등은 더 심하다. 상위 1% 가구의 평균 자산은 30억 원에 육박한다. 반면 하위 3%는 자산이 마이너스다. 가진 것보다 빚이 많다. 또한 주택자산을 살펴보면 상위 10%와 하위 10% 가구의 격차는 약 12억 원을 상회한다. 상위 10%는 아파트 2채를 갖고 있지만 하위 10%는 보증금도 모자라 월세방을 전전한다. 격차는 구조적 불평등을 드러내며 이 불평등은 한국의 경제적 물적 토대가 얼마나 편중되어 있는지 보여준다. 왜 대한민국은 행복의 물적 토대가 편중되었을까? 산업화 초기의 성장 중심 개발 정책, 수도권 집중과 부동산 중심의 자산 형성, 복지보다 민간 효율을 중시한 시장주의 기조, 교육과 의료의 과도한 사적 책임 전가, 돌봄의 가족 책임화 등 대상이 제한적이고 한계가 뚜렷한 정책이 오랜 시간 누적되며 행복의 물적 토대를 특정 계층이 독식하는 구조를 공고히 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국가가 정책의 우선순위와 사회적 가치 기준을 선택한 결과다. 행복의 물적 토대는 우연히 편중되지 않는다. 설계되고 반복되며 고착된다. 그 설계된 불균형을 바로 잡아야 한다. 편중된 경제적 물적 토대를 고쳐 불행을 끊고 행복의 첫걸음을 내디뎌야 한다. 포용 성장과 지역 균형 발전, 지역 분권과 공공주도 주거제도, 보편 복지와 공공성 우선 기조, 공공의료 및 교육의 무상 보장, 돌봄 국가 책임제 등 이미 검증된 공동체 지향 정책을 중심에 두고 행복의 토대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이것으론 부족하다. 우리는 행복의 물적 토대의 편향성을 해결함과 동시에 행복의 가치 토대를 인식해야 한다. 행복의 가치 토대란 사회적 가치 감수성을 가지고 공동체의 불행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행동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아무리 안전망이 잘 갖춰진다 한들 우리가 서로의 고통에 무감각하고 불평등을 당연하게 여기는 가치관의 빈곤에 빠진다면 그 물적 토대는 다시금 침식될 수밖에 없다. 진정한 행복은 나의 안녕과 공동체의 안녕이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고 불행의 구조를 해체하려는 사회적 연대의 의지에서 발현된다.
사회적 가치 감수성, 즉 행복의 가치 토대가 바로 공동체가 함께 행복을 지향하는 능동적인 엔진이 될 것이다. 행복은 일상의 경험과 마음에서 시작하지만 행복한 삶을 산다고 느끼려면 그 경험과 마음이 안전하게 머무를 공간인 사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행복의 물적 토대가 균형 잡히고 행복의 가치가 토대가 공감받는 사회라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제 행복의 토대를 좀 더 깊이 살펴보자. 1장 선진국 대한민국 세계가 인정한 선진국 지표 숫자로 보면 한국은 분명 선진국이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에 1996년 가입했다. 2019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5천만 이상 국가만 포함되는 3050 클럽에 진입했다. 2021년 유엔 무역개발회의 웅크타드가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상향 조정했다. 명목 GDP 세계 9위, 수출 규모 세계 7위, IMD 국가 경쟁력 순위 27위, 인구 2천만 명 이상 국가만 놓고 보면 9위다. 이 정도면 객관적인 국제 지표로도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다. 지표를 하나씩 뜯어보면 한국이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확인할 수 있다. OECD는 1961년 발족한 선진경제협력체다. 가입 조건에 선진국이라는 말은 없지만 실제로는 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을 존중하는 고소득 국가만이 문을 두드릴 수 있었다. 1996년 당시 29번째로 가입한 한국은 아시아에서 일본에 이어 두 번째 회원국이었다. 웅크타드의 지위 향상 조정은 의미하는 바가 더 크다. 유엔 공식 문서에 한국은 더 이상 개발도상국이 아니다라는 문장을 새긴 것이다. 3050 클럽 진입 또한 경제 규모와 인구 규모를 동시에 충족해야 가능하다. 1인당 3만 달러 소득은 고부가가치 산업과 높은 수준의 생산성을 보유한 국가임을 의미하고 인구 5천만 이상은 내수시장 규모와 사회적 다양성의 규모를 동시에 충족시킨다는 말이다. 국제사회가 한국을 선진국이라 평가하는 것은 더 이상 단순한 수사적 표현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지위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다. 어떤 이는 이를 자부심으로 받아들이지만 어떤 이는 여전히 겉만 번지르르하다고 혹평한다. IT 분야 전문가 박태웅은 눈 떠보니 선진국에서 우리는 이미 선진국이 되었지만 문화의 지체가 언덕처럼 쌓였다고 말한다. 경제 성장과 제도 문화 발전 사이의 간극을 지적한 것이다. 조국혁신당 대표는 갑을 선진국에서 선진국이지만 어디선간 갑을, 즉 미리 끌어쓴 느낌이라 평했다. 달성한 성취는 있지만 사회 곳곳이 이를 지탱할 기반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우려다. 박재용은 불평등한 선진국에서 진짜 선진국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불평등 해소라고 단언한다. 경제 지표보다 중요한 것은 분배 구조와 사회적 형평이라는 메시지다. 정치권에서는 2022년 7월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서 박용진 후보가 선진국 격에 맞는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했고 대구시장 홍준표는 G7 선진국의 꿈을 대구에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모두 선진국이라는 단어로 정치적 비전을 포장한다. 하지만 정작 이 말 속에 선진국의 정의나 방향 등 구체적 설계도는 보이지 않는다. 언론은 매일같이 선진국 최초, 세계 최초, 글로벌 리더라는 수식어를 쏟아낸다. 국내외에서 나온 각종 순위, 신기록, 세계시장 진출 소식이 선진국이라는 프레임 안에 배치된다. 시민 언론이나 칼럼도 예외는 아니다. 브레이크뉴스 발행인 문일석은 한국은 이제 선진국 대우를 받는 시대, 한국에 살아서 행복하다고 썼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다. 세계가 우리에게 배운다면 우리는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그의 대답은 단순하지만 무겁다. 사람이 사람을 속이지 않아야 하고 신용을 지켜야 하며 사회적 범죄는 줄어야 한다. 일본 고베대학 오니시 유타카 교수는 2015년 이미
선진국 한국의 우호를 펴냈다. 내용은 논란이 있었지만 외국인이 한국을 선진국으로 명시한 드문 사례였다. 2022년 7월 유튜버 세모튜브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선진국인 이유라는 영상을 올렸다. 한 달도 안 돼 10만 회를 기록했다. 해외 언론과 인터뷰에서 발췌한 외국인들의 찬사가 화면을 채웠다. 이처럼 선진국이라는 단어는 책, 정치 담론, 언론, 유튜브 콘텐츠 어디서나 넘쳐난다. 불과 30년 전만 해도 상황은 달랐다. 언론은 신흥공업국, 개발도상국이란 표현을 자주 썼다. OECD 가입이 하나의 분수령이었고 이후 선진국은 공식 언어가 됐다. 우리도 이제 선진국이라는 문장은 꿈이 아니라 달성한 현실로 전환됐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 3050 클럽, OECD, 웅크타드 지위 향상, 명목 GDP, 수출 순위, 이런 지표들은 분명 자랑할 만하다. 그러나 이것이 곧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보장하지 않는다. 경제 규모는 커졌지만 주거 안정성, 노동 여건, 사회 안전망은 거기에 걸맞는가? 국제 경쟁력은 높지만 불평등, 자살률, 출산율 지표는 왜 여전히 OECD 최상위 혹은 최하위에 머무는가? 자본과 기술, 수출 순위로 평가받는 외부의 지표와 삶의 질로 평가하는 내부의 현실적 체감 사이에 깊은 간극이 존재한다. 세계는 우리를 선진국이라 부르지만 그 시선은 숫자에서 멈춘다. 국내를 들여다보면 죽을 고생에 취업한 청년은 취업한 날부터 이직을 고민하고 50대는 퇴직 이후 생계를 걱정한다. 아이를 낳으면 경단녀가 될까 두렵고 내 집을 사려면 평생의 노동을 저당 잡혀야 한다. 이것은 경제 규모가 아니라 삶의 조건의 문제다. 선진국 가면 뒤에 숨겨진 불행.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분류하지만 그 지위가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떻게 부여되었는지 따져보자. 선진국이라는 명패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책상 위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수십 년간의 국제적 평가와 정치 외교적 노력 속에서 차곡차곡 쌓여 이룩한 결과다. 유엔 무역개발회의 웅크타드는 1964년 유엔 총회 결의에 따라 설립된 유엔 직속기구다. 그 전신은 1962년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개도국 회의에서 비롯됐다. 당시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신생 독립국가 저개발국들은 냉전의 틀 안에서 자본주의, 사회주의 진영 어느 쪽에도 소속되지 않은 채 국제 무역 질서에서 소외되어 있었다. 이들은 무역과 경제개발 영역에서 자신들의 발언권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의 회의체를 요구했고 이는 유엔 결의 제1999호로 구체화되었다. 설립 목적은 명확했다.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선진국과 저개발국 간의 구조적 격차를 완화하는 것, 즉 지구의 남반구와 북반구의 협력을 의미했다. 한국은 웅크타드 설립 첫 해인 1964년에 가입했다. 한국의 수준은 A그룹, 즉 아시아와 아프리카 개도국 그룹이었다. 웅크타드는 국가를 A부터 D까지 4개의 그룹으로 나눈다. A는 아시아, 아프리카, C는 라틴 아메리카, D는 동유럽과 러시아로 이 세 그룹은 모두 개발도상국 범주에 속한다. 반면 B그룹은 OECD 회원국, 곧 전통적인 선진국들이다. 형식적으로는 네 그룹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선진국과 비선진국으로 양분되는 셈이다. 그런데 2021년 7월 2일 한국은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는다. 제네바에서 열린 제68차 무역개발이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그룹 A 지위가 그룹 B, 즉 선진국 지위로 공식 변경된 것이다.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를 변경한 것은 웅크타드 설립 57년 만의 첫 사례였다. 아시아에서 B그룹으로 올라간 국가는 일본 외에는 없었으니 한국은 일본 이후 처음이자 유일한 사례가 되었다. 당시 외교부는 이 결정을 두고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와
P4G 정상회의 주최, G7 정상회의 참석 등 높아진 국제적 위상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네바 회의에 참석한 이태호 주 제네바 대사는 우리나라야말로 무역은 경제 발전의 주요 수단이라는 웅크타드 설립의 비전을 증명해낸 국가라며 향후 공여국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여기서 말하는 공여국이란 단순한 회원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를 지원하는 책임있는 선진국을 의미한다. 이 결정은 국제기구 내에서의 단순한 서열 재조정 이상의 함의를 지닌다. 사실 한국은 이미 1996년 OECD에 가입하며 선진국 클럽의 문턱을 넘어섰다. 그 무렵 웅크타드 총회에서도 의미 있는 발언을 남겼다. 공노명 외무장관은 남아공 미들랜드에서 열린 총회에서 한국은 개도국의 성공적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천명했다.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전환을 국제 무대에서 선언한 것이다. 준비는 더 이른 시기에 시작됐다. 1987년 한국은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설치해 개도국에 대한 장기 저리 차관, 연수생 초청, 전문가 파견 등 제도화했다. 이 법은 민주화 이후가 아니라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6년에 이미 공포되어 있었다. 즉 한국은 민주화 이전부터 단순한 개도국의 위치를 넘어 개도국을 돕는 신흥 공여국으로서의 발판을 쌓아왔다. 한편 최근 국제협력의 화두로 떠오른 P4G는 개도국 중심의 기후변화 대응에 힘쓰고 지속가능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파트너십이다. 2018년 덴마크에서 첫 회의가 열렸고 2021년에는 한국이 두 번째 회의를 주최했다. 이 플랫폼은 주요 선진국 중심의 협의체가 아니라 방글라데시, 베트남, 멕시코, 케냐, 콜롬비아 등과 같은 중저소득 국가를 중심에 두고 있다. 이는 한국이 가진 이중 정체성, 선진국이지만 개도국의 입장을 이해하고 경험을 공유한 국가, 이 국제 무대에서는 유효하다는 뜻이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개도국이 아니다. 웅크타드 체제에서조차 공식적으로 선진국으로 인정받은 최초의 국가이며 경제 규모, 국제 영향력, 외교적 위상면에서 그 지위를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문제는 선진국 지위의 획득이 아니라 그 지위를 체감할 수 있는 사회인가이다. 국가는 선진국인데 국민의 삶은 여전히 후진국 그늘에서 벗지 못했다면 그 불일치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야 한다.